예, 저는 북촌 전통공방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록가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전통 천연 염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한 지는 한 20여 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연 염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염색이 하나 있어요. 그건 쪽염색이라고 하는 건데 그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 풀에서 쪽풀이라는 곳에서 남색이죠. 청색 빛깔이 나는 그걸 주로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이렇게 청색이 나오는 유일한 천연 염료예요. 천연 염료인데 일반적인 염료들은 다 대부분이 끓여서 삶아서 이렇게 염색을 하지만 이 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색깔도 하나밖에 없지만 염색하는 방법도 유일무이해요. 발효를 시켜서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염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우리가 옛날부터 흔히 하는 쪽빛바다, 쪽빛하늘 얘기는 많이 하죠. 그러나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쪽빛이 정확하게 어떤 색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연하게 그냥 청색 이러는데 우리가 한자를 풀어보면 쪽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출어람의 람자가 쪽람자고 그래서 쪽빛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얘기를 하면 청색이라고 해도 다 맞지만 남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쪽이 요즘에 현대에 와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병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피부 질환들이 환경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아토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피부 질환이 많습니다. 근데 이 염색이 그 질환에 굉장히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백혈병 치료제로도 좀 쓰이고 있고 피부암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고 또 실제로 아토피 환자들이 이 염색한 옷을 입고만 있어도 굉장히 치료 효과가 탁월한 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에서 나오는 그런 청색과 자연에서 나오는 청색을 비교를 해보면 아주 색감이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색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쪽을 이용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도 이제 입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여름에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제 모시적삼에 쪽으로 염색을 많이 해서 입었어요. 그게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도 이걸 풀이를 해보면 쪽을 입고 있으면 몸에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준다 그랬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걸 실험을 했더니 입고 있을 때와 안 입고 있을 때의 체온이 약 0.5도에서 한 1도 정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실험한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일단 요새는 무슨 뭐 아이들 옷이라든지 내복 여러 가지 옷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걸 이제 대중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쓰고 있죠. 그 식물조차도 일년생 풀이기 때문에 그 재배를 농사 짓듯이 또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염료를 추출을 해서 염색을 하는데 그 과정이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후대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가기 위해서 중요 무형문화재라는 타이틀이 생긴 거고 그 타이틀도 원래는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쪽이라는 것도 그 화학염색이 들어오면서 좀 기록으로는 뭐 8.15 해방 지나 6.25 지나서도 한 60년대 말 70년대까지는 초반까지는 쪽으로 염색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화학염색이 워낙 많이 발달하면서 점점 사라졌죠. 다 사라지고 멸종이 된 거를 1년생 풀이다 보니까는 씨를 안 받아놓으면 멸종을 해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매듭을 하시는데 매듭 실에 이제 염색을 그동안 쭉 해오시고 그러시다가 쪽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전국 어딜 가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쪽 염색의 문화가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 70년 후반에 일본에 가서 밥 숟가락 한 숟가락 씨를 구해가지고 들어온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가지고 와서 나주에 그
그 염색을 오랫동안 많이 그 지역이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이 했던 분 어느 한 분 집에 가서 그 씨앗을 갖다 드려서 한 3년인가 4년 만에 재현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쪽이 다 퍼져 있지만 80년 초에 쪽이라는 게 다시 부활이 되면서 이제 그분이 꾸준히 하시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분야가 없었죠. 인간문화재라는 천연염색 분야에서는. 그래서 96년에 첫 번째 인간문화재가 배출이 됐죠. 결국 그분이 인간문화재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라는 게 이제 어머니하고 그렇게 만나게 된 동기가 돼서 그런 인간문화재라는 분도 탄생을 했고 또 어머니의 그런 노력에 인해서 인간문화재라는 타이틀 자체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도 된 거고 그래서 그런 뭐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꾸준히 그를 이어내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나주가 이제는 쪽 염색의 메카로 이제 이게 아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뿌듯하죠. 자랑스럽고. 힘든 거는 이제 그 발효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발효라는 과정이 아주 예민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걸리를 담잖아요. 그것도 그 막걸리가 아주 적정선에서 발효가 잘 됐을 때 그때의 적정선을 찾아내는 게 최고의 맛을 찾아내는 것이듯이 염색도 그 발효가 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인지 그걸 찾아내서 그 시점에서 염색을 하는 것이 뭐 기온이 낮거나 높거나 또 아니면 날씨가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데 따라서도 굉장히 좌지우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죠. 지금 요즘에 염색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가장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많이 해보고 오랫동안 해보는 그런 거에 따라서 찾아낼 수밖에 없죠. 우리 전통공예라는 게 모든 게 그렇죠. 그냥 단순히 배워서 뭐 기계의 힘을 빌려서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래 한 사람의 그 미묘한 노하우, 미묘한 손맛, 그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도 따라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결국은 세월이 지나야 그런 정도에 오르고 경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뭐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이제 그 염색 같은 거 하는 거는 사실은 조그만 거 염색하는 건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필 염색, 필이라고 하면 한 필이 보통 한 약 20여 미터가 되는데 그거를 한 가지 색으로 내려고 그러면 그게 사실 염색하고 헹구고 널고 하는데 굉장히 그게 체적인 노동이 커요. 그러니까 염색할 때 되면 늘 와서 이제 저더러 와서 좀 도와라. 결국은 돕는 일은 이제 힘쓰는 일. 그런 걸 많이 도왔죠. 또 쪽농사 같은 거 질 때, 농사 질 때 돕는 일, 또 수확할 때, 뭐 이런 거 할 때 쭉 돕기만 했죠. 제일대로 해가면서. 돕다가 그렇게 돕고 올 때는 그냥 일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그냥 접근을 했을 때는 그냥 힘들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머리가 조금씩 커가면서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한순간 천연염색을 해서, 수세를 해서 쭉 널어놨는데, 마당에 널어놨는데, 그게 아주 푸르른 하늘 밑에서 펄럭이는 그 여러 가지 색깔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사실 그런 걸 몇 번 봤는데, 그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날 따라서 유난히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 감동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거 봐라. 이거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거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염색에 대한 책도 없었고 별로. 또 어머니가 봤던 책들은 대부분이 뭐 일본말로 써있는 일본 서적들이었었고. 그러니까는 어머니한테 늘 듣고 아니면 저는 이제 논문을 좀 찾았어요. 논문을 찾다 보니까 그 학술적인 걸 찾아서 그냥 연습해보고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학문적인 접근을 했고 어머니는 이제 오랫동안 했던 그런 접근을 했던 부분이라 사실은 이제 하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잔소리를 해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학문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잘난 맛에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막 고집을 피우죠. 근데 해보면 결국 어머니 말이 맞아요. 내가 한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또 깨달았죠. 아, 이게 오래 한 사람들의 그 손맛이라는 거는 학문적으로나 뭘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머니 하는 얘기 듣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묻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깊이 발을 담그게 됐죠. 그 담그다 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왕에 할 거 지금 요즘의 전통 장인분들은 아주 오랜 지금 연세가 보통 한 7, 80 되신 인간문화재 장인분들은 정말 그 시절 그 옛날에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그런 기능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들이 현대까지 오면서 이 기능을 보존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보존이 되고 있는 건데 요즘에 이제 기능인들은 저는 그걸 반대를 해요.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학문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문과 기능이 같이 겸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염색에 쭉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화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이 50 넘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박사과정까지 받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우리 전통 문화가 단순한 기능으로만 멈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학문과 기능이 같이 겸비가 되면 오히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죠. 시작을 했던 거고. 요즘 이제 저희 나이 때나 아니면 저희보다 더 젊은 나이대들이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그런 마인드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공부하는 장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가 태어난 집이에요. 지금 태어난 집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안방에서 지금 태어났고 사실은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오게 된 동기가 그 집은 우리 외갓집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모들이 살고 삼촌들이 살고 이러다가 다시 이제 저희가 들어간 건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거의 한 40년 뭐 가까이 이상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 젊었을 때, 20, 30대 때는 한옥에 사는 게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저기 많았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자고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20대인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기네들이 오히려 친구들 집에 아파트나 빌라에 놀러 가면 답답하대요. 숨이 막히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한옥집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몸에 익은 거죠. 그리고 한옥집이 좋다는 것도 느끼고. 저도 뭐 한옥에 이렇게 이제 오래 살고 보니까 지금은 뭐 누가 이렇게 사실 이사를 가보려고도 여러 번 집도 내놓고도 해봤는데 막상 또 누가 산다고 들어오면 그게 뭔지 모르게 겁이 나더라고. 이 집을 판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다시 걷어들이고 결국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아이들을 갖고 끝까지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오래 살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뭐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죠. 예전에는 이 지역이 사실은 이 경공방의 그 지역이었었던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전통공예에 이제 깊숙이 빠져들면서 역사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요 주변에 창덕궁이 있고 경복궁이 있고 왕이 사는 이 주변에는 궁에서 있는 모든 걸 다 담당하는 장인들이 궁 주변에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궁에 있는 모든 걸 다 전달을 하고 만들어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옛날 조선시대 때 경공방으로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 지역을 이제 한옥들이 많다 보니까 한옥 밀집 지역을 좀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한옥 보호 지역으로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한옥들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뭐 많은 지원책도 생기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서 또 새롭게 북촌이라는 한 지역을 뭔가 테마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책이 있었는지 관광특구로 묶이면서 이제 장인들이 한 분 한 분 모이시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 한 30여 명의 장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모여 있고 그 장인들끼리 지금 모여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전통 장인들끼리의 그런 좋은 인프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지금 모임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몇몇 분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나 이 그 한 지역에 이렇게 장인들이 아니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그 유일무이하게 전통 장인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그 뭐 대한민국을 뭐 문화의 강국으로 하든 이 북촌의 한 마을을 그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 마을로 만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의 꿈이죠. 또 모든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 생각들이시고 뭐든지 하나가 성행을 하면 하나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하나가 좋은 게 있으면 불편하게 있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여기가 처음에는 한옥마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두 번째 단계로 장인들이 모이면서 그 문화, 전통 문화의 한 마을로 지금 어필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워낙 또 북촌 지역이 또 이쁘고 아름답고 옛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를 사랑하는 모든 현대인들이 그 옛것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작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이 많죠. 시끄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나 구에서 굉장히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장인들도 사실은 그 불편함을 주는데 일조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또한 이제 우리 이런 장인들이 있음으로써 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걸 또 다시 그 좋은 일로 되돌려 드리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조합이나 협의체에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그런 무상 교육이라든지 또 무료 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고 실제 지금 시행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지금 북촌에 처음에 이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북촌 지역에 인사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사동에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중국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국적불명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제 조합이나 이런 모임들이 결성되면서 아, 이 북촌에만큼만은 국적불명의 공예품들이 들어올 수는 없겠다. 우리 진짜 우리 장인들의 그런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처음에 이 모임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모임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그런 걸로만 시작이 된 건 아니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새로운 거를 깨우치게 됐죠. 아,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인프라가 있는 곳이 드문데 거의 없는데 이걸 하나의 새로운 뭔가를 모토로 해서 새로운 비전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사회가 자꾸 발전하고 하면서 우선은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운 지역 주민이나 지역에 있는 학생들 또 아니면 다문화 가족들, 장애우들, 또 차상위 계층이나 좀 어려운 가족들 대상으로 우리 전통 문화를 접근하기에는 좀 그렇게 쉽지 않는 그런 대상들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좀 드리면서 우리 전통 문화도 알리고, 이런 전통 문화가 이 북촌 마을에 계시는 주민들도 북촌 마을에 이렇게 많은 전통 장인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또 많아요. 또 하고 싶어도 또 여러 가지 그 어렵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북촌에서 비다듬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다듬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고 다듬는다 하는 그런 장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빗대서 만든 건데요. 그 비다듬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널리 알려서 작게는 북촌에서부터 종로구, 서울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크게 알릴 수 있는 큰 그런 하나의 브랜드로 키워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북촌에 오면 비다듬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구나 했을 때 뭔가가 좀 크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 조합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관광 홍보, 그런 부분, 또 교육 사업,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나 이런 쪽에 그 공모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 저희 조합차 안에서 그런 사업들을 응모를 해서 따내게 되면 저희 조합원들하고 같이 해서 저소득층이나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 차상위 계층 대상들을 해서 교육 사업에 많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통 문화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행을 많이 할 그런 계획이에요.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전통 공예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예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예술이 처음부터 좋아서 막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깊게 빠져들어가는 게 예술인데, 그 미술이든 공예든 음악이든 체육이든 모든 게 다 예술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별로 오래 갈 수 있다고 보질 않아요.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서 미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부모님 일을 돕고 하다가 그때만 해도 별로 이렇게 빠져들지 못하다 어느 순간 빠져들게 돼서 그냥 그 순간 미치게 된 게 지금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나는 아직도 이 염색에 미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염색이 됐든 뭐 바이올린이 됐든 뭐 그림을 그리든 축구를 하든 거기에 미치거나 빠져 있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근데 특히 전통공예 같은 경우들은 사실 금전적으로 따지면 크게 돈 되는 일도 아닙니다. 크게 돈 되는 일도 아닌데 왜 날더러 너 이걸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하고 있는 분야, 이 염색 분야인데 이 자연의 색깔이라는 게 인간들한테 주는 이 감흥이 굉장히 커요. 물론 다른 장인분들도 그 분야 각기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분야에 뭔가 한 분야가 그분들을 미치게 한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그 전통 공예를 계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뒷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 미치다 보면 어느 정도 본인이 경지에 오르게 돼 있어요. 미치면 자연적으로. 그리고 또 세 번째 단계로 가면 경지에 오르게 되면 돈벌이도 사실 또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미치게 되는 그 과정까지가 어렵죠. 또 사실 푹 빠져들기가.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 전통공예에 빠져든다든가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계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계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저 또한 어머니하고 있는 일, 물론 어머니는 매듭을 했지만 이제 매듭을 하면서 부전공으로 염색을 하신 걸 저는 염색에 빠져들었지만, 지금은 사실 또 저 같은 경우 우리 아들한테까지도 지금 권은 해보고 있어요. 권해보고는 있는데, 너도 한번 해봐라. 어차피 전공도 저도 뭐 미대 출신이지만 우리 아들도 이제 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너도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강요는 안 합니다. 어머니도 저한테 강요는 안 했지만
본인이 언젠가는 이게 빠져들 때가 있으면 그게 이제 이어내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업이라는 게 이제 이어서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이 예술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일단 접근부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내가 재밌어서 좋아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거는 윗대에서부터 쭉 흘러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흘러내려가는 거를 어느 누가 강제로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전통도 살아나가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전통이 대접받고 대우받고 전통이 잘 이루어져가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선진국이에요. 사실 좀 후진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보면 거의가 다 전통이 거의 표면에 나타나 있질 않아요. 하다못해 옛날 골동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를 다 그냥 뭐 말살을 한다든지 그런 걸 다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데들이 대부분 보면은 후진국들이에요. 그러나 전통을 대접해주고 전통인들이 대우받고 또 전통적인 그런 물건들이 잘 보존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 보면 전부 다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선진국으로 지금 거의 진입이 돼 있는 거라고 뭐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걸맞게 전통을 하는 사람들이 전통을 잘 이어져 나가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 전통인들이 또 전통을 하는 사람들, 또 전통을 이어져 내려가, 꼭 공예뿐만이 아니에요. 전통에 대한 모든 게 많잖아요.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그 전통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잘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선진국 대열에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전통 공예를 하고 있으면서 단순한 전통의 것만 가지고 그냥 이어져 내려오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학문과 기능을 같이 해서 발전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21세기 현대를 지금 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단순한 전통만 가지고 꾸준히 갔어도 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대적인 그런 감각과 전통적인 그런 기능과 이걸 또 같이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통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통으로 하면 톱도 옛날 톱을 써야 돼. 기계톱 쓰면 안 된다. 뭐 드라이버도 쓰면 안 된다. 이게 너무 웃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도구까지도 전통을 가야 된다는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감각, 현대적인 디자인, 또 현대적인 그런 모든 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좀 더 현대와 전통을 잘 믹싱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만 해도 벌써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1시간 전만 해도 벌써 전통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전통이지만 그걸 우리가 끈을 잘 잡고 나가는 수 있는 거는 현대적인, 앞으로 나가는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걸 믹싱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게 발전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현대 감각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전통에다가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굉장히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좀 멋들어지게 변화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텔레비를 한번 봤는데 통영의 우리 자개가 유명하잖아요. 송방훈 선생님 자개 하시는 분이 BMW인가 하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차 안에 일부 장식을 자개로 하는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을 하는 걸 봤어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그냥 꼬리따분한 전통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법이나 무슨 패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전통을 기반으로 꼭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꼭 그게 기본이 돼야 되고 가장 중심은 돼야 되지만 현대적인 거를 잘 가밀해서 뭔가를 콜라보해서 만들어냈을 때 더 부가가치도 생기고 더 멋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복하시는 선생님도
우리 한복에다가 뭐 우리 한글을 또 넣어서 또 한복 패션쇼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거를 그냥 꾸리타분한 걸 그대로 답습을 해서 그대로 내려와서는 절대 안 되고 그 전통적인 패턴 모든 것들이 현대 디자인과 잘 접목을 시켜서 나아가야 전통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협동조합의 공동의 그런 각 선생님들마다의 작품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잘 서로 콜라보해서 좀 더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관광 상품도 개발을 하고 뭔가 북촌에 와야지만 꼭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좀 멋들어진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고안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이제 작게는 조합이 작게 지금 시작은 했지만 이 아까 얘기했던 비다듬이라는 이런 브랜드가 점점 커져서 진짜 그 하나의 큰 브랜드로 좀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저희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게 잘 돼서 북촌에 오면 아 비다듬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